눈 이야기 하리하라. 우리가 알고 싶었던 또 다른 눈의 세계, 이은희 지음. 눈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눈의 구조들, 빛의 최초 입구인 각막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 유리창을 미세하게 긁어 상처를 내면은 불투명 유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각막이 손상되거나 혼탁해지면은 일차적으로 시력을 잃게 된다. 빛가리개 홍채가 제 기능을 못해도 문제다. 각막을 통해서 홍채가 걸러져 안구로 들어온 빛은 눈의 렌즈인 수정체를 통해서 굴절이 되고 눈의 모양을 유지하는 유리체를 지나 눈의 안쪽 벽이자 눈의 필름인 망막에 상을 맺는다. 이때 소정체가 빛을 정확하게 망막에 위치시키지 못하면 근시나 원시 같은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소정체가 백내장 등으로 혼탁해지면 아예 상을 맺을 수가 없어 앞을 볼 수 없게 된다. 유리체도 중요하다. 유리체는 안구가 구형을 유지하도록 하므로 유리체가 부족하다거나 너무 많으면 안구가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오름으로 망막에 제대로 상을 위치시킬 수 없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더라도 망막의 세포가 손상되었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시각은 형성되지 않는다. 또 안구 구조와 기능에 전혀 이상이 없더라도 이들이 인식한 이미지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뇌의 시각 피질에 전달해 줄 시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이미지를 해석하는 뇌의 시각 피질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시각은 형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신경이 눌려서 좁아지면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시각신호 전달이 안 되어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시신경이 좁아지는 증상이 녹내장이다. 시신경. 또한 이 모든 경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뇌에서 시각 피질로 유입되는 경로나 시각 피질 자체가 물리적 충격이나 뇌졸중 등에 의해서 손상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없다. 즉 각막과, 다시 말해서 홍채와 수정체, 유리체, 망막, 특히 황반, 시신경, 시각 피질로 이어지는 시각적 연구혈고리가 모두 한꺼번에 작동되는 상태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기능하지 못하거나 혹은 한꺼번에 동작하지 않고 지연된다면 제대로 된 시각을 형성할 수가 없다. 찰나의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해야만 형성되는 정교하고 까다로운 감각이 바로 시각인 것이다. 시계와 시계공. 만약에 당신이 길을 가다가 시계 하나를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 개의 태엽 장치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리며 시침과 분침이 정확히 똑똑거리고 숫자판 주변에는 정교하게 예술적인 무늬가 아로새겨진 고급 시계를 말이다. 이런 시계를 발견한다면 아마도 머릿속에는 간만의 횡재라고 생각하여 이를 슬쩍 주머니에 넣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과 내 것이 아니니 손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양심, 이들에 두었다가 누가 집어갈지 모르니 귀찮더라도 가져다가 경찰서에 맡기게 되었다는 의로운 정의감들이 마구 떠오르며 충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당신이 결코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이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상 어딘가에 이 시계를 만들어낸 시계공이 존재하리라는, 혹은 존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19세기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는 자연신학 또는 자연현상에서 수립된 신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증거라는 논문을 통해서 생물은
신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시계의 비유를 들었다. 그는 시계처럼 대상 자체가 정밀하고 복잡한 물체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시계보다 100만 배쯤 더 복잡하고 정밀한 생명의 탄생에는 창조의 의도적인 설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을 했다. 특히 페일리어 시계의 논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눈이다. 각각의 시계에 반드시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존재한다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눈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위대한 창조주나 조물주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애석하게도 우리의 눈이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증거는 거의가 없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의 눈은 삼류청의 그것과는 달라서 대부분의 화석적 증거로 남겨지기 전에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구성하는 구조물들이 어떤 순서로 나타났는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정한 설계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 상태 그대로 만들어진 것일까? 태아눈의 발생 과정을 보자. 진화적으로 긴 시간을 압축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소정단에서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다. 사람의 피부는 가시광선을 투사시키지 못한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몸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구태여 초음파나 엑스레이의 도움 따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피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엄마의 몸속, 그것도 자궁 안에서 자라나는 태아가 사물을 파악하는데 눈을 이용하지 않을 테니 태아가 무언가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가끔 임신 후기 입체 초음파 사진을 찍다가 보면은 아기가 윙트크하듯이 눈을 찡그리며 이리저리 둘러보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초보 엄마 아빠들을 감격시키는 생애 최초의 효도를 하지만 아기가 실제로 무언가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꽤 이른 시기부터 발달한다. 수정 후 4주경의 배아는 약 7mm 정도의 세포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미 신경관이 발달하고 있는 상태다. 이 신경관의 한쪽 끝, 장차 머리가 될 부분의 일부가 부풀어 올라 주머니 모양의 눈 소포를 형성한다. 그러다가 주머니 한쪽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면서 U자형의 컵 모양을 만든다. 이것이 눈술잔이다. 이렇게 하여 이중구조가 된 눈술잔의 안쪽 벽은 장차 망막으로 분화되고 바깥쪽은 공막이 되며 눈술잔의 입구 가장자리는 홍채로 분화가 된다. 술잔형이기 때문에 외부로 열린 앞쪽 공간에는 따로 발생한 수정체 원판이 자리잡아 맞물리면서 안구의 구형 구조를 완성한다. 기본 구조를 갖춘 눈은 수중 5주경부터 망막 색소를 만들기 시작하고 7주경부터는 시신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또한 이들이 만들어낸 분비물은 눈 술잔 안쪽, 그러니까 술잔이라면 술을 담을 공간에 쌓여 유리체를 만들게 되고 차츰 각막, 공막을 비롯해서 혈관과 눈을 둘러싼 다양한 근육들과 눈꺼풀, 눈물샘들이 자리로 자라나서 눈을 완성하게 된다. 눈이 발생하는 시기가 매우 이르기에 안구의 선청성 이상 여부도 음성입과 보물이 술잔의 모습, 즉 수정 후 4주경에 눈소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안구가 아예 없는 무안구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눈술잔이 형성된 이후에도 어느 시점에서 성장이 멈추면 안구가 정상보다 작은 소안구증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눈의 구조물들이 완성되는 시기는 각각 달라서 각막은 수정 후 13주, 공막은 16주, 눈꺼풀은 28주 정도면 완성되지만 망막의 혈관은 출생시까지 계속 자라나며 눈물샘은 생후 3년 정도 지나야 완전하게 기능을 하게 된다. 흔히 신생아의 울음은 가짜 울음이라 하여 악을 쓰고 울어도 정작 눈물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생아의
눈물샘 기능이 아직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눈에는 들어오는 신호를 해석하기 위한 뇌의 구조물들도 발생한다. 시신경 다발이 교차되고 시선을 통해 들어온 신호들을 뒤통수 뒤로 위치한 시각 피질로 전달하기 위한 정수리 쪽 경로와 측두부로 경로가 형성이 된다. 또 시각 피질에는 각각 움직임과 색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시각 이미지를 해석하는 부위들이 발생하고 자리잡게 된다. 다시 시계로 돌아가 보자.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시계가 처음 만들어진 그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시계의 초기 버전은 해가 뜨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의 차이, 즉 해시계에서 비롯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해시계는 BC 1500년경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학자들은 이미 BC 3500년경에 바빌로니아에서 해시계가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햇빛과 그림자의 연관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가능할 테니 길게 잡으면 시계의 역사는 5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눈에 복잡스러운 시계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지만은 눈의 진화에는 시계가 진화하는 데 걸렸던 시간의 1만 배에 달하는 5억 4,300만 년에 달하는 길고 긴 시간의 더미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아무리 눈이 복잡하다고 한들 이 정도 시간이면 발생하는데 충분하지 않았을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빛을 잃고 생명을 얻은 아이들 미수가 망막병증.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평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가수 스티비 원더. 그는 1976년 갓 태어난 딸 에이샤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만천하에 자신이 딸 바보임을 인정하는 듯한 이 노래의 제목은 이젠 또 러블리로 사랑스러운 천사를 만나게 된 행운을 노래한다. 하지만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행복한 얼굴로 노래하는 이 딸 바보 아빠의 목소리가 어쩐지 서글프게 들리는 것은 그의 눈 때문이리라. 결코 딸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시력을 잃은 아빠의 눈 말이다. 스티비 원더는 1050년 5월 예정보다도 6전을 빠른 임신 34주에 세상에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인생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미수가 망막병증으로 영구 실명하게 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므로 혈관들이 몸 구석구석에 분포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날라준다. 망막 역시 마찬가지인데 망막 혈관은 눈이 발생하는 시기가 매우 이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완성이 된다. 사람의 경우에 코 쪽에 가까운 망막 부위의 혈관들은 임신 8개월경이면 완성이 되지만 귀 쪽에 가까운 부위의 망막 혈관은 임신 10개월, 즉 거의 출생 시기가 다 되어서야 겨우 완성이 된다. 태아의 망막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은 태어난 이후일 테니 그 전에는 이곳에 산소 공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종종 아이들은 달수를 못 채우고 빨리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 늦게 발달하는 망막 혈관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망막 못지않게 늦게 발달하는 또 하나의 기관은 폐다. 당연하게 뱃속의 태아들은 탯줄을 이용해서 숨을 쉬고 자궁안은 향수로 가득 차 있으니 폐에 공기가 들이마실 필요가 전혀 없다. 폐는 임신 38주경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데 이보다 일찍 태어나는 미숙아들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이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내의 산소 농도는 대기 중의 농도 21%보다도 높게 설정된다. 아기의 눈에서 발생 중인 망막 혈관이 고농도의 산소와 마주하게 되면 발생을 멈추고 수축되거나 폐쇄된다. 더 큰 문제는 아기들이 무사히 숨을 고르고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와 보통의 공기로 호흡하게 될 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다가 낮아지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아기의 망막은 산소가 부족해졌다고 판단해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신생 혈관들을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임시조치는 환자가지 못하듯 응급으로 만들어낸 신생 혈관들은 상등수가 등등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터져서 출혈을 일으키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을 겪게 된다. 이것이 미수가 망막증이다. 물론 미수가 망막증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 다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미수가로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25% 정도의 미수가 망막증이 나타나지만 다행하게도 인체에 자가 복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대부분은 돌 이전에 이상이 생긴 혈관들을 복구하고 다시 정상 혈관을 형성해 시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중에 일부 아기들은 터지고 섬유화된 혈관들을 제대로 복구하는 데 실패해 망막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거나 망막의 혈관들이 오그라들며 망막이 안구 내부에서 떨어지는 망막 박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미수가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미수가 망막증을 진단받은 아기의 1에서 5%는 미수가 망막병증이 나타나고 이들 중에 일부는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 된다. 미수가 망막증은 고농도의 산소와 상관관계가 있어 인큐베이터 처음 도입되던 시절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고농도의 산소가 신생아의 눈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내부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인큐베이터의 산소 농도를 40% 이하로 엄격하게 유지하도록 권고하여 한동안 발생률이 줄어들었으나 최근에는 인큐베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초급 저체중아의 생존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작고 일찍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예린눈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산소를 불어주는 일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빛을 잃어야 하는 아기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살기 위해서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위험하군요. 정말 위험한 하나의 상태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군요. 살기 위해서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호는 슬펐다. 그래서 울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가련한 느낌이 아니라 낮고 탁한 소의 울음소리가 되어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하얀 암소로 변해버린 제 몸을 보며 또 한번 나직한 울음을 토해냈다. 그녀는 원래 강의신 이나코스의 딸로 태어난 아름다운 ним프였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의 죄라면 어리석게도 제우스의 사탕관리에 넘어갔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항력이었다. 생각해보라. 한낱 순진한 어린 ним프가 어찌 신들의 제왕이자 선수의 대명사 껴낀 제우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으랴.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남편의 바람기에 넌덜머리가 난 헤라에게 그런 건 일만의 고려 대상조차 되질 않았다. 헤라는 제우스에게서 암소로 변한 그녀를 반강제로 빼앗아 더러운 외양간에 집어넣고는 백인의 아르고스로 하여금 감시토록 했다. 아르고스가 지닌 100개의 눈은 잘 때도 모두 감기는 법이 없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의 환영은 아무리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물처럼 이호의 마음을 읍재어 왔다. 그리스 신화 속의 아르고스는 불쌍한 존재다. 아래 사람 된 자로서 헤라의 명령에 따라서 100개의 눈을 무릅뜨고 밤낮으로 이웃을 지켰지만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만다. 밤낮 없이 고슬프이 울어대는 어린 연인에게 마음이 쓰인 제우스가 아들 헤르메스를 시켜서 이혼을 구해낼 것을 명했고 충실한 아들 헤르메스는
시린크스의 아름다운 선율로 아르고스를 적은 뒤에 그의 목을 베고 아버지의 연인이자 수많은 어머니 중 하나인 이오를 구해내는 데 성공한다. 헤르메스가 굳이 잠든 아르고스의 목을 벨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어차피 아르고스는 백기의 눈을 모두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 버렸는데 말이다. 절지의 신들의 부부 싸움 희생양이 되어버린 아르고스. 그래도 측은지심이 남아있었는지 자신의 명을 지키다가 목이 잘린 수하에게 헤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기린다. 목이 떨어지는 순간 충격과 억울함으로 크게 벌어지는 아르고스의 배관을 자신의 신조인 공작의 꽁지 깃에 심어 영원토록 곁에 둔 것이다. 그래서 공작의 꼬리를 보면 억울하게 죽어 눈조차 감지 못한 아르고스의 원한이 서려 있는 듯하다. 그런데 과연 백개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백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백개의 눈으로 세상을 넓게 보는 두 개의 눈.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데 익숙하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눈이 달린 생명체들 역시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하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도는 눈 둘, 귀 둘, 코 하나, 입 하나가 배열된 얼굴이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일까? 그리고 둘이 나왔다면 왜 셋이나 넷 혹은 열둘은 아닌 것일까? 일단 눈이 하나가 아닌 이유는 하나보다는 둘이 낫기 때문이라고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눈이 두 개이면 하나일 때보다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건 분명하다. 벽에 같은 크기의 창문을 낸다면 하나보다는 둘이 방 안으로 빛과 바람이 더 잘 통한다는 걸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단지 시야를 넓힐 목적으로 눈이 하나 더 필요했다면 왜 하필 두 개의 눈이 모두 얼굴 중심 부위에 모여 있는 것일까? 이왕에 두 개가 존재하려면 하나는 얼굴에 하나는 뒤통수에 존재해야 전후 좌우를 살피는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람의 두 눈은 모두 얼굴 전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일 때보다도 시야는 겨우 4분의 1 정도 넓어질 뿐이며 양쪽 관자놀이 뒤쪽의 시야 즉 세상의 절반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다. 눈앞에서 얼쩡대는 모기를 잡으려고 분기탱천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잠시 후에 눈앞에 모기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하고는 허무하게 주저앉게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모기는 순간적인 회전과 방향 전환에 능란한 초소형 비행물체이기에 시야각이 좁은 인간의 눈으로는 눈앞의 모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덩달아 내피를 빤 녀석을 겨냥해서 가열차게 들었던 손도 힘없이 떨굴 수밖에. 만약에 생명을 디자인하는 누군가가 시야의 확장을 위해서 눈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의 벤치마킹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토끼나 말과 같은 초식동물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들의 눈은 얼굴의 정면이 아닌 측면에 존재하고 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관자놀이 부근에 가까운 눈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이들의 눈은 측면에 위치하고 서로의 시야각이 겹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각각의 눈이 가지는 시야의 범위를 제대로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말의 경우는 머리를 고정하고 있을 때도 뒤쪽 30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볼 수 있으며 토끼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겨우 구도에 불과할 정도로 넓은 시야를 자랑한다. 최대 시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모범 사례를 카멜레온이다. 초식동물이 가장 시야가 넓게 확보되는 위치에 눈을 두어서 수동적으로 시야를 확장시켰다면 카멜레온은 두 개의 눈을 각각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져서 시야의 사각을 없앴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작은 벌레들을 사냥할 때처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두 눈의 시선을 맞춰서 집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렇군요.
어허.